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그러면 향후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있는 실전 스타디에서는 CGT, 즉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와 규제 기관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이 활성화하는 방향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구조조정으로 미국 헬스케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잘랐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던 지원 자금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절약된 부분들은 정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RFK 주니어가 언급을 해줬습니다. 힌트를 준 건데요.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규제라든가 또 자금 지원 측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에는 바이오 USA 그리고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5월 구인 건수 비농업 부문 고용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민간 고용은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민간 고용, 즉 고용 지수는 여전히 탄탄하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개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까지 다시 상승을 했지만 다시 그 밑에 쪽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징적인 것은 주간 나스닥 지수가 8% 상승을 했습니다. 3주간 연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0.5% 그리고 1.5% 지난주에는 8%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질이 중요합니다. 바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 그리고 FDA가 일성으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바이오텍이 8%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5%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바이오텍, 특히 CGT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정부가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찍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자금 지원 나타난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작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그러면 향후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있는 실전 스타디에서는 CGT, 즉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주간 코스피가 4%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대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펩트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카무루스라는 기업과 장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펩트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코스닥 제약 지수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맺고 개선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바이오 USA, 그 다음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석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일라이 릴리라든가 또 국내에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펩트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그동안 펩트론과 장기 지속형 주사형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평가형 계약을 맺고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카무루스와 본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따라서 펩트론은 팽당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인데요. 자,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카무루스 이번에 최대 8.7억 달러의 계약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개의 인크레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펩트론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펩트론은 이에 대해서 다른 범위의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무루스는 어떤 물질을 개발하는지 공개가 된 상황이고 펩트론은 어떤 물질을 일라이 릴리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펩트론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펩트론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다른 범위의 그런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카무루스의 기술입니다.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약물이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초기 약물에 과다 방출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약물과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물질이 바로 치료제, 장기 지속형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약물과 API와 지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물이 바로 그 사이에 낑겨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크리스탈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바로 API, 약물이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바로 이 빨간 색깔의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질층을 녹이게 되고 이 사이에 갇혀 있던 노란색의 약물들이 바로 방출되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그런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은 초기 약물이 과다 방출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단순히 약을 개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부비달이라든가 브릭사디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브릭사디는 300만 명 이상에게 주사를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는 아닌 거죠.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브릭사디라는 기존의 치료제가 나와 있는 그런 약물인데요. 주사한 지 하루 만에 최대 용량으로 치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 과도 방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브릭사디를 치료받은 그런 환자들은 환자 중에 20%에서 위장 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GLP-1 계열 약물의 부작용은 약물의 초기 방출 현상에 의한 약물 농도 증가가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라이 릴리의 의견에 의하면 GLP-1 계열 약물의 부작용은 바로 초기 방출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방출되는 그런 기작이 상당히 중요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카무루스와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펩트론에 부정적이다. 기존에는 펩트론과만 연구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무루스하고 첫 번째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은 기술의 유효성과 대량 생산 등 상업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이 가무르스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보신 대로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은 초기에 약물이 과다 방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 약물이 과다 방출된다 그러면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로 순응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응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순응도가 낮아진다, 즉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치료 효과와 연관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플루이드 크리스탈 대비해서 약물의 그런 약동학적 특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릴리는 다른 범위의 대상의 물질을 상업화할 가능성을 바로 펩트론과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두 회사가 경쟁 체제에 돌입한 만큼 향후에 발표되는 펩트론의 임상 결과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두 개의 항체 물질을 도입을 했습니다. 노바락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도입하는 두 개의 항체의 표적은 폐암이라든가 또 대장암, 위암, 그리고 췌장암 등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항체를 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물질일까라고 상상을 하고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노바락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힌트는 뭘까요? 바로 폐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암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DLL3와 CD3를 타겟팅하는 이중 항체, 그리고 두 개의 에피토프를 타겟팅하는 CDH17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CDH17은 바이파라토픽이라는 한 개의 타겟에 두 개의 에피토프와 결합합니다. 결국은 이중 항체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바락 같은 경우에는 단클론 항체보다도 오히려 이중 항체 쪽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요번에 리가켄 바이오가 노바락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하는 물질들은 이중 항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DC의 어떤 차세대의 방향성은 이중 항체 ADC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중 항체 플랫폼은 한 개입니다. LCB36, CD20하고 CD22를 타겟팅하는 PBD 플랫폼을 적용한 혈액암입니다. 따라서 이중 항체 플랫폼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항체 두 개를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아스코 2025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중 항체 ADC 그리고 이중 페이로드 ADC가 향후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스터디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스터디입니다. 그런 만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케줄이 좀 많은 편인데요. 11일에는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이죠. GC지놈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서 12일 사이에는 월드 ADC 아시아가 개최가 됩니다. ABL 바이오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서 15일은 유럽
혈액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카티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앱클론이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